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코치를 맡고 있는 29살 남성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연을 들어오며 사연 들려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삶의 경험이 많으신 연륜 깊으신 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감이 있지만 오늘은 애청자분들에게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상으로 제가 더 이상 운동과 공부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우연히 한번 제가 도와준 하나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후련히 나타나 제가 대학 공부를 마치고 유도 전문 지도자 과정을 밟기까지 도와주신 제 은사 되시는 선생님과의 사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공사 현장에서 타일 일을 하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나하게 술을 취해 한 손에 치킨을 들고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는 자고 있던 저를 깨워 당신 앞에 앉게 하셨습니다. 영문은 모르고 저는 잠에서 깨 비몽사몽하고 있었죠. 아이고 우리 새끼 지방 내려와 있다며 들봐서 그런가 얼굴이 아주 환조이고 마이. 그려 엄마 아빠 없이 잘 있었냐 하. 이모 확인이 때마다 와서 밥 잘 차려줬고. 태영아 일로 가까이 와 온거. 애비가 너 좋아하는 양념치킨 사왔으니까. 방에서 나와 어정쩡하게 서있던 저는 양념치킨이라는 말을 듣고서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빠, 양념치킨. 아버지 옆에 앉아 치킨 봉지를 여시며 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재영아, 엄마 아빠 없는 동안 체육관은 안 빠지고 잘 나갔어. 엄마, 나 다음 주에 초단 심사 있어요. 벌써?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지방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던 건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유도 체육관에 데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유도라는 운동에 대해 알게 됐고 어린 나이였음에도 유도의 재미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양념치킨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는 술 한 잔 더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무섭다고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 유도가 할 만한가 없네. 웃겨. 계속 하실 거냐. 네, 업어치기 후디후디기 낚시거리 허벅다리 타기 다 너무너무 재미있어 아빠. 그려, 아빠도 우리 재현이가 유도에 재능 있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유도는 취미로만요. 앞으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판검사나 의사 해야 해요. 그런 전문가가 돼야 지금 엄마 아빠처럼 큰 고생 않고 산다잉.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 말씀처럼 제가 판검사나 의사가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모자라다면 평범한 회사원이라도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공부와 체육관 운동을 병행하며 지내던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비선수 출신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해 8강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 운대가 맞았던지 저는 그해 전국체전 중학 유도대회에서 많은 선수 출신들을 제치고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제 시합을 관람하러 오신 날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청소년 국가대표였던 상대 선수에게 반정패하고 말았습니다. 시합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저는 부모님께서 대기하고 계신 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전한 선생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재영이? 너 이재영이지? 작년에 8강까지 갔더네. 네, 그런데요? 장명중학교 다니지? 학교에 따로 유도부는 없고. 네, 학교에 유도부는 없는데 유도가 좋아서 학교 마치면 따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해요. 그랬구나. 저 여기서 계신 두 분이 부모님이셔? 네.
말을 다 마친 두 분은 저의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보러 옮기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저의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어머니께서는 제게 다가오셔서 재영아, 저 선생님 두 분이 우리 재영이 운동 잘한다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신다. 할 말이 있대? 재영아, 엄마 아빠가 금방 뒤따라갈 테니까 체육관 입고 나가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햄버거 집 있는 거 알지? 저녁은 이따가 엄마 아빠랑 맛있는 갈비 먹고 여기 던질 테니까 먼저 햄버거 집 가서 배라도 좀 채우고 있어. 알았지? 낯선 두 분과 부모님 모습에 얼떨떨했지만 저는 그저 어른들의 일인가 보다 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체육관에 나와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다시 부모님을 만나 갈비집에서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께서는 저를 식탁에 따로 불러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영아, 지금 반에서 4등 5등 하냐? 네, 성적 잘 나오면 3등 안에 둘 때도 있어요. 흥이야, 내 아들이지만 참 용하단 게.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빼놓을 게 하나 없단 게. 근데 아까 만난 그 두 선생님은 말 안 하냐? 우리 태영이 유도자는 섞이는 거, 그거 참말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 가족 손질 어쩌고 저쩌고, 기선수 출신으로 전국 제자 사람까지 간 사례는 너 말고 한두 명밖에 없을 테야. 그래서요, 아버지? 네가 선택해라. 그 두 선생님은 송파구 어디 유명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님이라더라. 네가 그 학교로 진학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박장학금이란 고등학교 1학년 장학금까지 다 자기들이 된다대. 네가 계속 좋은 점 좀 내면 3년 내내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게 해준다고도 하고.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시는 걸 더 원해오셨잖아요. 처음에야 그랬지. 아야, 네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공부는 공부대로 잘하지. 운동대로 잘하지. 근데 이까지 왔는데 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있가니? 어렸을 때 아빠가 운동한 거 생각해봐도 지금 네 실력이면 올림픽 금메달은 아니어도 금메달 근처는 갈 거라고 생각한단 게. 또 그 양반들 둘 다 안 그러냐. 네가 그만큼 훌륭한 재능 타고났다고. 국가대표도 부장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유도 전문 지도자나 교수라도 데려다 쓰겠다고. 그렇게 저는 비선수 출신으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송파구에 있는 유도 전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년 동안은 말 그대로 날아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비선수 출신이어서 전문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피지컬 전담 코치를 만나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선배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선배들 중에 선배들, 정사는 국가대표의 선배들과 한국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한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가대표가 돼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다는 꿈에 들떠지내던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현장에서 타일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우울 작업을 시작하려던 찰나 어머니께서 언니는 알 수 없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계셨지만 어머니 주위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아버지께서는 화장실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는 응급차 안에서 그만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을 듣고 오랜 시간 자신의 탓이라며 자신을 태만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넉살 좋고 베풀 있던 분이 이제 아예 눈에 초점이 없는 채로 지내셨고 그나마 하시는 일이라고는 집 앞 금원가게에 가서 소주 2-3병을 사다 안주 없이 드시는 일뿐이었습니다. 처음 아버지께서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모아온 돈을 술 사는 데만 쓰셨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딜 수 없으셨던 건지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주 집 밖으로 돌며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집 밖에 나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흥청망청 웃어만 두셔대니 몇천만 원 있던 돈도 제가 대학 진학할 때가 되자 금세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크게 반환하시면서 제 선수 감독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유도 선수로서의 기량에 기복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연습이나 시합, 큰 대회가 있으면 대진표에는 제 이름만 봐도 주눅들던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선수들이 저를 보통 일반 선수로 취급하기 시작했죠. 이재영? 야, 옛날 리그지. 충분해. 집중만 잘하면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아, 맞다. 그리고 걔 왼쪽 어깨도 요즘 안 좋다며. 왼쪽 손 허리 발기술 부스트로 견제 잘하면 당황할 거야. 그때 타이밍만 잘 맞춰 기술 넣으면 충분히 승산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저는 2학년 때까지 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선수 생활비, 전지훈련비 모두 학교 장학금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2학년 때까지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운명, 아버지의 방황, 왼쪽 어깨에 생긴 염증 문제로 저는 3학년이 시작되면서 예전과 같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국대전은 물론 선수, 비선수 출신 선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대회, 해장기 대회에서조차 변변찮은 실력을 내고 있었죠. 고등학교 유도부라고 하지만 종종 초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방문해 연습하고 가는 날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서울 외곽에 있는 중학교 유도부가 저희 학교에 방문한 별스럽지 않은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제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 방문한 중학교 학생, 그것도 제일 잘한다는 3학년 학생과 연습 시합을 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알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3학년인 저와는 뚜렷한 기량 차이가 났고 피지컬적으로도 제가 학생을 압도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아니라 생각이 문제였던 걸까요? 시합이 시작되고 불과 20초 만에 저는 그 학생의 기습적인 업어치기에 한판 패하게 됐습니다. 제가 매트로 쿵 하고 떨어지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 코치님들과 감독님, 너나 할 것 없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지 한 코치님이 저를 따로 체육관 바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야, 이재영, 넌 뭐야? 중학교라고 그냥 넘어가 준 거야? 그게 어이바 부리지 말고 똑바로 말 안 해? 넘어가 준 거야, 넘어간 거야. 에이, 넘어간 거예요. 너 요즘 정신 못 차리지? 오랜만에 받다 좀 맞을까?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최승희, 제 말을 끄는 코치님은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네 머릿속에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아버지랑 연락 안 되는 거, 네 어깨에 염증 잔뜩 끼어있는 거 그거밖에 안 들었지? 근데 이제요, 그게 지금 중학교 3학년 꿈한테 한판 패대줄 만한 일이야?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워. 계속 이따위로 해오던 것조차 제대로 못할 거면 다 때려치우라고. 너만 힘드냐? 너만 괴로워? 너만큼은 아니어도 학생들, 코치, 감독 다 각자 힘든 사정 안고 산다고.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요즘 집중이 잘 안 돼서요. 그거 다 변명이야. 그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네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버지께서는 방황하고 계시고 지금 네 어깨 안 좋은 상태도 선수생활 너보다 우려한 데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근데 그거 다 핑계고 변명이야. 체육관 시합장에 들어오면 이재영은 그냥 이재영이야. 어머니 아버지 네 자신 때문에 과거 때문에 힘든 이재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재영일 뿐이라고. 성적 잘 낸다고 웃고 다니는 애들 그 뒤에 말 못할 사연 한둘이 아니야. 전지훈련비 없어서 밤까지 운동하고 운동 끝나면 햄버거집 가서 빵 만드는 애들 배달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성적 못 내는 애들은 어떨 것 같냐? 암담하고 우울한 표정 뒤에 뭐가 있을 것 같냐고. 패배감? 이제 그만 때려치우자? 아니, 걔들은 하루하루 1cm라도 더 나아가자고 이빨이 바스러지도록 이를 안 다물고 살아.
너는 뭔데? 너는 뭐냐고? 힘든 시기는 힘든 시기에 지나지 않아. 정신 차려. 너는 이재영이고,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이재영이야. 항상 기억해라. 다시 운동 시작하면 네가 서 있는 그곳, 그 시간이 네 전부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다음도 없어. 알아들어? 저는 그 뒤로 코치님 말씀처럼 생각을 간단히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지부진 나가는 중 많은 중 했던 물리치료에 다시 시간을 들였고 타이피를 미루기만 했던 개인 재활활동과 개인 기술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도 선수들은 악력과 상체 힘을 기르기 위해 맨손으로 꾸준히 체육관에 있는 밧줄을 타고 오르내립니다. 땅에서 천장으로 10m 길이 정도 되는 밧줄을 말이죠. 개인 훈련 때 겨우겨우 꾸역꾸역 후작 서너 번 밧줄을 우갈 수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학교 나오고 유도복으로 갈아입고 체육관에 나가 운동하고 사실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구나. 숨이 쉬어지니까 숨만 쉬었던 거구나. 안 돼. 돌아가신 어머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말처럼 죽을 듯 살 듯 훈련했는지는 제 스스로를 잘 평가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운동을 시작으로 늦은 저녁까지 주어진 쉬는 시간,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훈련하는 데만 썼습니다. 예전 제 모습을 다시 보게 된 학생들, 코치님들, 감독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요. 역시 이재영이라니까. 그럴 줄 알았지 짜샤. 한두번에 바짝 정신 차리면 예전 길은 부러울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 어떠냐 요즘 컨디션? 넣을 때 차상은 아니어도 그 일대 전국체전 준우승 했을 만큼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근데 지금부터야. 고등학교 마지막 전국체전이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하려면 더 밀어붙여야 돼. 준우승 우승 같은 건 나한테 문제가 아니야. 1번이야 1번. 대한민국 유도하면 이재영. 나한테 필요한 건 1번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전국체전 때 우승할 수 있었고 국가대표끼리 연려있는 국가대표 선대군에 연달을 울렸습니다. 그러고 근처에는 체육대학교 유도부에 입학 장학금과 1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시련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시련이라는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시련이라는 바람은 오롯이 제 자신이 견디고 버텨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친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유도부 학생들과 훈련하던 날이었죠. 그날은 유독 컨디션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준비운동, 기술 익히기 모두 큰 수고 없이 마치고 연습 시합으로 훈련을 마치려던 때였습니다. 평소 저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상우와 연습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상우 몸이 기울어진 틈을 타 상우 왼쪽 겨드랑이에 제 왼손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엎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버텼고 그래서 저는 더 수를 위해 상우를 렌치했습니다. 왼쪽을 그냥 여전히 좋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잊은 지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처음에 상처를 받게 됐고 그날 상과 내리내리는 하지 않으며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쇄골이 분수되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일반 쇄골골절은 수술 없이 쇄골과 발을 이어주는 부분에 압박붕대를 대고 깁스를 하면 됐지만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쇄골이 여러 군데 조각조각 나 어쩔 수 없이 저는 쇄골에 10개나 되는 핀을 싣는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 뒤 2주 정도 입원했고 병원에서 퇴원해 알을 한 번 들지 못했습니다. 압박붕대를 풀기 전까지 3달 동안 유도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달리기조차 제대로 한 번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3개월이 지나
제가 다시 두곡을 읽게 됐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유도를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유도에는 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하고는 합니다. 유도하면 사람의 바닥에 잘 맺히기만 하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도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낙법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부상 없이 잘 바닥에 잘 맺혀지느냐, 그걸 알아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또 넘어가본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더 잘 맺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부상 이후 트라우마 때문에 낙법조차 제대로 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혹시 다시 살골 풀어주는 거 아니야? 혹시 살골로 박힌 핀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한 번 더 살골 굴절되면 평생 장이 않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제 트라우마를 잘 알고 있던 코치님과 감독님은 제게 1년 휴학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대로 휴학을 신청했고 휴학하는 1년의 시간 동안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찾아볼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산, 연락이 닿지 않은 아버지, 생계비와 학비 등 여러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서 보증금 300에 월 35만원짜리 옥탑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더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게 답답해 하늘에 뜬 달이나 볼까 하고 옥탑으로 나온 저녁이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구름이 많았던지 다른커녕 평소 자주 보던 비행기들조차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쭈 이 자식 봐라. 안 내놔. 내는 우라고. 누가 가져간대. 며칠 좀 필요 있다고 이 자식아. 안 돼요. 이거 엄마가 사준 거란 말이에요. 엄마? 하하, 이 애들아 말한다 엄마. 야, 너 말 엄마 아니야? 너 말 엄마가 못 사줘? 이런 슌 같은 게. 나도 엄마 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네가 걸치고 있는 옷처럼 좋은 브랜드는 못 사준다고. 그니까 며칠만 필요 있죠. 안 돼요. 형들 저번에도 제 이어폰 가져가시고 안 돌려줬잖아요. 이 옷은 절대 안 돼요. 엄마랑 둘만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엄마가 사준 특별한 옷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저런 나쁜 녀석들이 있나 보다 하고 한숨 쉬며 다시 방에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짝. 소리가 그 작은 골목에서 큰 소리로 옥탑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학생들이 몰려있던 데를 가보니 막고 있는 아이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커 보이는 4명의 애들이 돌아가며 아이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아래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나쁜 새끼들,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저는 곧장 아이들이 몰려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에 내려간 저는 시키거리며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니들 지금 뭐하는 거야? 애 하나 두고 4명씩 모여서 뭔 짓거리 하는 거냐고. 니네 어디 할 거야? 아이씨. 누구신데요? 저희 알아요? 예, 알아요? 뭔데 참견이세요? 참견. 니네 고등학생이지? 그 일인데. 학생은 몇 학년이야?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자식들. 3살 차이 난다고 형이라고. 어린애 하나 쥐새끼처럼 골목에 몰아놓고 들어가면서 뺨 때리는 게 잘하는 짓이야? 니네 어디 할 거야? 담전 말 안 해? 알면 뭐 하시게요. 학배 건드리기라도 하시게. 처음에는 조금 겁만 주면 잘 타일러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은 갈수록 제 말에 꼬리를 달고 시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네? 애가 말 안 들으니까 말 좀 잘 들고 몇 대 쥐어박은 게 다라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형 가던 길 가요, 네? 저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라 판단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고 핸드폰을 귀에 대려던 찰나였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학생이 한 손으로 제 목을 졸랐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제 손을 꺾었습니다. 유도를 한 저는 본능적으로 목을 조르고 있던 학생 손을 잡아 꺾었고 꺾인 한 손을 풀어 어깨를 잡아 발을 후려 바닥에 미쳐버렸습니다. 그 짧은 행동이 끝나고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학생을 제외한 3명의 학생이 순식간에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손바닥 주먹으로 제 얼굴과 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굿하다하는 동안 저는 잠깐 학생들과 맞서 싸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세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국가가 흥이 나는 무도 유단자였고 또 제가 오랜 시간 운동을 해온 이유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물매를 맞다 바닥에 쓰러진 저는 그 자세로 한 3분 더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수술한 쇄골 부분이 욱신거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치료리나 뼈가 다시 부러진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던 건지 5분 정도 지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그대로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고요. 경찰에 도착한 경찰은 저와 아이를 경찰차에 태워 근처에 있는 파출소를 향했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경찰들은 저와 아이, 달아난 학생들의 학교, 인적 사안 같은 걸 물었습니다. 아니들 기다리고 있어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도 꼭 전화 받고요. 부조한 학생들 잡으면 연락할 테니까 꼭 전화 받아요. 전화를 받아야 그 학생들 학교에 사건을 알리든 경찰서로 사건 송치하든 하니까 파출소에서 나온 저는 아이와 간단히 이야기만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어디 사니? 네, 도봉구요. 도봉구? 도봉구 사는데 왜 여기까지 왔어? 아무들한테서 도망치려고? 아니요. 사실은 엄마 찾으러 왔어요. 엄마? 또 아까 중1이라고 했잖아. 실은 여기 근처 이모 집에 엄마 와 계실 것 같아서요. 진짜 엄마 찾으러 온 거야? 엄마랑 무슨 일 있었는데? 그리고 이모 집 주소는 알고? 엄마, 아빠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아빠랑 크게 싸운 것 같아요. 4일 전에 엄마 집 나가셨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꺼둬서 연락이 안 돼요. 아빠랑 할아버지는 엄마 찾으려고도 않고 그래서 혼자 엄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랬구나. 이모 집 주소는 알아? 아니요. 아까 그 골목 근처가 분명히 맞는데 정확히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초인종도 둘러보고 노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힘드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먼저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아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애가 당장 도봉구에 있는 집에 가겠다 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쌀쌀해지고 있던 늦가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먹었어. 이제 밤 10시인데. 어찌기요. 괜찮아요. 내일은 이모 집 가둘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한 왼쪽 어깨 때문에 어디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고 있지 못했던 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기는 돈이라고 해봐야 새벽 시간에 잠깐 신문 돌리는 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채널에 필요한 기본 생필품조차 사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기 전 근처 김밥집에서 아이에게 라면 한 그릇과 김밥 한 줄을 사줬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와 저는 서로 별말 없이 어색하게 서로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고 무리했던 나머지 아이의 가르쳐주자 형 이렇게요. 형 잘했어요. 와 진짜 대박 말하며 천진난만한 얼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보냈을까? 잠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아이가 졸려했습니다. 형, 저 오늘 하루만 형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그럼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자고 가도 돼. 근데 엄마 찾아야 되잖아. 오늘은 형이랑 형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엄마 찾으러 같이 나가보자. 알았지? 제가 쓰고 있던 침대를 아이에게 내주고 여분의 이불을 아이 침대 앞에 깔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침 저희들은 집 간단히 아침을 먹고
아이 이모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각자 운동화를 신고 욱합에 나서 1층 유리 현관문을 열대어서비치 앉아라 현관 코앞을 가로막고 점차에 있었습니다. 참 아무거나 둔다라니까 무슨 차를 이따위로 사람 나가기도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 뒷좌석에선 누신사 한 분이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많네. 그래, 내 새끼 얼굴 좀 보자. 할아버지. 아이는 띠띠 기뻐하며 웃는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이 똥강아지, 이 할아비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그래, 어제는 저 형 네 집에서 같이 잔 거야? 어제 저 형이 나 나쁜 남들한테 막고 있는데 구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줬어. 되게 착하고 운동도 참 잘하는 형이야. 무도 선수였다 할아버지. 아이의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킁킁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다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타가 먼저 차에 타 있어라. 그리고 네 엄마는 어제 집에 돌아왔어. 네 아빠랑 화해했다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차에 타 있어. 할애비 저희 형이랑 이야기 좀 하고 집으로 곧장 가자. 알았지? 아이는 돌아서 되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걸음 걸어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재영 씨 되신다고요? 네.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네. 어제 파출소에서 전화 왔었어요. 우리 애 맞는 동안 옆에서 안 떠나고 같이 있어주셨다고요. 고원, 뭐라 고맙다 말해야 될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손잡은 도와줬을 거예요. 갈일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오셨고 남편분과 화해도 하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요즘 일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적적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여탁이 만나서 슈코 듣고 재밌게 시간 보냈습니다. 무쪼록 여탁이 데려가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재영 씨는 말도 참 단정하게 잘하시네요. 유도 선수였다고요? 네, 근처 체육대학교 유도학과 재학생이에요. 지금은 부상 때문에 휴학 중이고요. 근처 체육대학? 우린 동에 있는 대학교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참 이런 우연히 제 대학 동기가 그 체육대학 경기지도학과 학과장이에요. 그래요. 우리 애 도와준 것도 사례하고 싶고 학생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이번 주 금요일 점심쯤 시간 되겠어요? 학생 학교에서 만나도 좋고 학교 밖에서 만나도 좋고요. 네. 근데 사례라 말씀하실 것까지는 하하하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학생이 부담 느낄 만큼 큰 돈을 내줄 것도 아니고 금당이라도 건네줄 거 아니니까 그저 만나서 함께 밥 먹으며 저 이야기나 좀 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명함이니까 금요일 오전에 메시지하든 전화하든 연락 줘요. 이만큼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어제 한 약속도 금방금방 까먹고 해서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건넨 명함에는 한영장학재단 이사장 김한영이라고 할아버지 사무실 핸드폰 번호로 보이는 번호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할아버지 번호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난번에 뵀던 이재영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대학교에서 뵙는 게 어떨까고요.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재직하고 계신 학교이기도 하고 저도 휴학 중이라 학교에 안 간 지 꽤 돼서 학교에 가보고 싶어서요. 메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 정도 지나 할아버지께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저희 대학 분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분관 앞 벤치 앞에 앉아 규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을 한 나이 지긋이 드신 분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셨습니다. 지난번처럼 구급의자 차를 타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학교 전문부터 꽤 거리가 있는 분관까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하이, 이렇게 만나니 더 반갑네요. 그래요? 그때 잘 들어갔나요? 네.
할아버지도 여따이랑 되게 잘 들어가셨죠? 그럼요. 여따이가 집에 와서 얼마나 형 하면서 형 좋은 사람이라고,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놓던지 아주 흔히 다 빠졌어요. 아, 네. 마침 점심시간인데 학교 구내식당도 괜찮으시겠어요? 태국대학이라 구내식당이라도 음식만큼은 푸짐하고 맛있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들기로 하고, 그 전에 우리 먼저 좀 같이 걸을까요? 처음에 저는 할아버지께서 옛날 당신 대학 시절 생각이 나서 저희 학교 규정 산책을 하자시는 줄 알았습니다. 분간에 빠져나와 5분 정도 말없이 걷다가 대운동장을 지날 때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이재영이라고 했지요. 이 학교 유도부 2학년생. 일반 사립중학교에 다니다가 스카우트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전액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닐 만큼 유도 영재였다고요. 대학 진학해서도 1년 동안은 좋은 성적 냈었고. 네. 근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낙법도 제대로 못 칠 정도니까요. 어머니는 재영씨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뒤로 어디 계신지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다죠. 잠수로서 당장 성적도 못 내고 있으니 장학금도 받을 수 없으니 학비도 문제겠고요. 네. 아니, 근데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제 이야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거죠? 할아버지는 넉넉하게 웃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체육대학이나 재영씨가 나온 고등학교나 저의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후원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재영씨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이야기를 알게 됐고요.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2차조차 재영씨 감독님이랑 통화가 됐는데 아니 이분이 저희 재단으로 찾아와 한번 만나고 싶다지 뭡니까? 그래서 재영씨 감독님 만나 잠깐 미팅했어요.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영씨 수술받은 뒤로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도 운동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글쎄 이 감독님이 묵묵부답으로 만구석처럼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5분 지나던가 감독님께서 다시 입을 여시더라고요. 재영씨 선수 생활은 아무래도 모두 다 끝난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요. 하지만 워낙 재능이 좋고 토연아 선후배 기후관계 리더십까지 좋아서 유도 전공을 살려주고 싶다고요. 인품도 성정도 참 괜찮은 학생이라면서요. 참 감사한 말씀해 주셨네요. 감독님께서. 근데 재영씨,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그렇게 화색이 돌던 감독님 얼굴이 확 하고 낯빛이 어두워지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어디 갑자기 몸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물으니 아니라고. 사실은 돈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씨 학비랑 앞으로 유도 지도자 과정 밟는 데 들어간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재영씨가 워낙 출중한 실력으로 학교를 빛냈으니 학교나 장학재단에서 학비 지원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그럴 처지가 아니니까 재영씨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들어서게 됐다고요. 그리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남은 대학 생활이나 잘 마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셨어요. 재영씨가 유도선수로서 뛰어난 재능 갖고 있는 건 오늘 재영씨 만나기 전에 몇몇 기사 읽어봐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직접 그렇게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부탁하듯 말씀하시는 걸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이재영 당신은 여러 사람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눈가를 뜨겁게 하는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눈을 비집고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곧 마음을 다잡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감독님도 할아버지, 아니 이사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학교나 장학재단에서 주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받아왔다 생각하고, 잘 아시다시피 반응 선수로서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선수 경력이 끊겨버린 이상 학생들 지도하는 능력도 미비할 거고요.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특전사서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무병걸한테 전화 올 때도 됐고요. 몸이 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전사에 입대하게 되면 살아야 하니까 사라질 거예요. 말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요. 하하, 그 이유도 실력만큼 자기 생각도 아주 뚜렷하네요. 근데요, 채용씨?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알고 도둑질도 도둑질 해본 놈이 할 줄 안다고요. 도움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도움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도움도 줄 줄 모릅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한없이 따뜻했지만 왠지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네. 그 마음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10년 가까이 운동해왔다지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경험으로는 학생들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라고 해서 그 올림픽 금메달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자격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시간 문제죠. 저는 고작 10년 정도 2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선수 생활하신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령 제가 유도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 자리 하나 뺏는 거나 다를 거 없을 거고요. 재밌네요. 오랜 시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 시간 문제. 태훈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왜 재영 씨 감독님이 제 장학재단까지 찾아와 그 어려운 돈 이야기를 부탁하고 가셨을까요? 태영 씨가 불쌍해서요? 풍정 연민 같은 것 때문에요? 아니요. 태영 씨가 그만한 인재였기 때문에 감독님이 감독이라는 신분 지위 안면 못 쓰고 여기까지 와서 그리 부탁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태영 씨가 유도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유도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태영 씨 말대로 태영 씨보다 오래 운동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야 수두룩하겠죠. 하지만 누구라도 지도자가 되는 건 그 사람 개인 선택입니다. 태영 씨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한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특전사에 지원하셨다고요? 무병걸한테 전화 오면 불합격 소식부터 전해줄 겁니다. 제가 특전사 전역했어요. 쇄골 어깨, 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낙하산 못타요. 특히 그 부위에 인공차순 같은 거 받아둔 사람은 국가가 받아줄 리 없죠. 이제 여름방학 지났으니까 내년 개강까지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운동은 조금씩 가볍게 몸푸는 수준으로 해보시고 이제 학과 이론 공부랑 지도자 교육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세요. 그래도 이사장님, 제가 감독님이나 이사장님 학교한테 이렇게까지 받아도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되고 말고요. 제 손자에 지켜주고 밥 먹여주고 하룻밤 같이 친형처럼 보내준 사람 정도면 지도자가 아니라도 뭘 해도 다 잘 될 겁니다. 왜 지상이만 감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그렇게 저는 감독님과 이사장님 학교의 도움을 받아 경기 지도학과로 전과해 학교 국무 4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특전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저는 근재검에서 쇄골 분쇄골절 문제와 어깨 문제로 근면제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저는 제 목요일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로 일하며 체육학대학원 석사를 마쳤고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와도 연락이 다 아버지를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크게 상하신 상태셨지만 지금은 병원에 다니시며 중독치료, 간 해독치료 받으시며
다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석사까지 마친 저는 이어 박사과정을 밟으며 여전히 무거운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고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건 가난한 꿈이지만 제 은사 되시는 감독님과 이사장님을 떠올리면 이제 지도자를 넘어 어떤 사정 상황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는 사명으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있답니다. 어떤 무술이든 살법과 활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게 살법이라면 상해를 입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게 활법입니다. 제 삶의 은사가 되주신 감독님, 재단 이사장님, 제 무거운 고등학교와 체육대학까지 저는 학생들에게 유도를 지도하며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분들에게 감사 말씀 올리며 이만 사연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